박정희 대통령이 알려주는 인생 조언. 위인의 지혜를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보릿고개가 있었고, 품앗이가 있었고, 새마을 노래가 울려 퍼지던 시절. 아침 일찍 일어나 논밭으로 향하던 아버지들의 뒷모습, 밤늦게까지 바느질하시던 어머니들의 손길.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던 그 시절. 그 시절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그는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정치가로서의 박정희가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박정희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했던 사람. 반찬 3가지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 양복 한 벌을 헤어질 때까지 입었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가난한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꿈 하나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지혜들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정치적 평가를 떠나서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30여 분 동안 박정희라는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부 가난한 시작,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꿈.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의 작은 마을 상모동.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박성빈은 작은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5 아들과 2 딸, 7 남매를 먹여 살리기에는 너무나 빠듯했습니다. 박정희는 막내에서 2번째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기보다는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책도 마음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빌려서 읽고 또 빌려서 읽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제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가난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했습니다. 어린 박정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그 물음이 평생 그를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32년 15살. 박정희는 구미 보통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상급학교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농사를 도와야지. 공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박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대구사범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학교였습니다. 학비가 들지 않았고 졸업 후에는 교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박정희는 대구사범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1937년 20살에 사범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문경의 한 초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처음으로 스스로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으로 집안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세상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이 나라를 바꾸고 싶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 막연했지만 강렬한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의 이런 시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는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자 집안도 아니었고 권력 있는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 중에도 젊은 시절 가난했던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형편이 안 돼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다.
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다. 하지만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밤낮으로 일하시며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들 교육으로 풀으셨습니다. 박정희도 그랬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의지가 인생을 만든다는 것. 제2부 근면 하루 4시간만 자던 사람. 1961년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익기 전까지 굶주려야 했습니다. 거리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고아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 1인당 국민소득이 80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희망이 없다. 이 나라는 영원히 가난할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반드시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기상 나팔 소리도 필요 없었습니다. 알람 시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5시 30분, 간단한 아침 운동. 6시, 아침 식사.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김치와 나물 한 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6시 30분,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공휴일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측근들이 걱정했습니다. 각하, 너무 무리하십니다. 건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박정희는 답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찌 편히 쉴 수 있겠는가. 하루 4시간. 그것이 박정희가 잠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은 박정희의 근면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면 이미 집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할 때도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 청와대 당직 근무자가 출근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혼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각하, 명절인데 어찌 출근하셨습니까? 박정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답했습니다. 명절이라고 나라 일이 멈추는가? 빨리 처리해야 할 보고서들이 쌓여있네. 그것이 박정희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박정희가 먼저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새벽에 일어나 일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땀 흘리며 현장에 나갔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현장, 새마을 시범마을, 공장 건설 현장. 어디든 박정희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다. 나를 따라오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시범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로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차에서 내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삽을 들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놀랐습니다. 각하, 위험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계속 삽질을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게으를 수 있겠는가? 그날 이후 그 마을은 온 나라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의 근면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솔선수범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열심히 살아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밤낮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공부해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책을 읽고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그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박정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움직였습니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하고, 먼저 땀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국민들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1970년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제3부 검소함, 반찬 3가지의 철학. 1960년대 어느 날, 미국 대통령 존슨이 박정희를 만나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미국 측 수행원들은 기대했습니다. 화려한 한국 요리가 나오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오른 음식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밥, 국, 김치, 불고기 몇 점, 나물 2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국 수행원 중 한 명이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식사가 우리 집 저녁 식사보다 소박해서 놀랐다. 이것은 외빈을 위한 특별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의 평상시 식사가 그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김치, 그리고 반찬 1~2가지. 청와대 주방장이 고민했습니다. 대통령 식사가 너무 소박합니다. 영양을 생각해서라도 반찬을 더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박정희는 단호했습니다. 나라가 가난한데 대통령이 어찌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식사 시간도 짧았습니다. 15분. 밥을 먹고 국을 먹고 김치를 먹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잡담도 없었습니다. 식사는 식사일 뿐이었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희의 양복은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면 양복 서너 벌, 셔츠 몇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벌을 사면 헤어질 때까지 입었습니다. 부인 유경수 여사가 말했습니다. 여보, 새 양복 좀 맞추시지요. 이 양복은 너무 오래되었어요. 박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입을 만하네. 아까운 돈을 옷에 쓸 수 없어. 실제로 박정희가 입던 양복을 보면 소매가 달아있고 단추자리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외국 정상들이 선물을 보냈습니다. 고급 시계, 귀한 공예품, 값비싼 술. 하지만 박정희는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국고로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내 개인에게 준 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준 선물이다.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 비서들이 말했습니다. 각하, 다른 나라 정상들은 선물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국제적 관례입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고 우리는 우리다. 나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사람이다. 사치를 부릴 수 없다. 청와대의 전기도 아꼈습니다. 박정희는 직접 청와대를 돌아다니며 불이 켜진 방을 확인했습니다. 쓰지 않는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직접 끄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당직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당직자가 졸고 있었습니다. 박정희는 조용히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그 당직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자네, 어젯밤 당직실 불을 켜놓고 잤더군. 당직자가 놀라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하.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해. 한 푼의 전기료라도 국민의 세금이네. 아껴야 하네. 여러분, 박정희의 이런 검소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절제입니다. 가질 수 있어도 갖지 않는 것. 쓸 수 있어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렵게 번 돈,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껴야 한다. 모아야 한다. 자식들 학비, 집 마련, 노후 준비.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밥 한 톨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농부가 땀 흘려 지은 쌀인데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옷도 헤어질 때까지 입으셨습니다. 아직 입을 만한데 왜 새 옷을 사야 하나. 그것이 여러분 세대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정희의 미덕이기도 했습니다. 제사부 책임감, 끝까지 완수하는 자세. 1968년 2월 16일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공사였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셌습니다. 돈도 기술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 차도 별로 없는데 도로를 만들어서 뭐하나. 그 돈이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최소 10년은 걸릴 것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결정했습니다. 안다. 기공식 날 박정희는 직접 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부터 박정희는 거의 매주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수원, 천안, 대전, 대구, 부산까지 어디든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떤가? 문제는 없는가? 필요한 것이 있는가? 현장 감독관들이 놀랐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자주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박정희는 답했습니다. 내가 결정한 일이다. 끝까지 책임져야지. 공사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비가 오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산을 깎고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왔습니다. 기술이 부족하면 외국 기술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장비가 부족하면 중고 장비라도 수입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완성해야 한다. 박정희의 집념이었습니다. 1970년 7월 7일, 2년 5개월 만에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냈다. 한국인의 저력을 보았다. 개통식 날 박정희는 직접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차를 세우고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땀 흘리며 일했던 노동자들, 밤낮으로 설계했던 기술자들, 현장을 지휘했던 감독관들. 박정희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했습니다. 수고했네. 자네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네.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많아.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을 바꾸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하루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물류가 빨라졌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불가능이란 없구나. 그것이 경부고속도로가 만든 진짜 변화였습니다. 포항제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8년 박정희는 종합제철소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또다시 반대 여론이 일었습니다. 세계은행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철강 산업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시장도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철을 만들지 못하면 영원히 가난할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차관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미국도 세계은행도 유럽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일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본과의 협상도 쉽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본과 손잡는 것은 굴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결단했습니다. 감정으로는 나라를 일으킬 수 없다. 실리를 취해야 한다. 1970년 포항제철소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박정희는 또다시 직접 삽을 들었습니다. 이 제철소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1973년 포항제철소 1기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4기까지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포항제철은 세계적인 철강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때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세계은행이 나중에 포항제철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이 어떻게 산업화에 성공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 여러분, 박정희의 이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완수입니다.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것.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반대가 있어도 밀고 나가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녀 교육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셨습니다. 집 한 채 마련하기 평생 모아서 결국 이루셨습니다. 농사, 봄에 심으면 가을까지 책임지고 거두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대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정희의 힘이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자세입니다. 제오부 미래를 위한 희생, 다음 세대를 생각하다. 1974년 어느 날, 박정희는 청와대 집무실에서 보고서 한 통을 받았습니다. 중화학공업 육성 계획,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미래 산업에 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보좌관들이 걱정했습니다. 각하, 이 계획은 너무 야심적입니다. 돈이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실패하면 나라 경제가 위험해집니다. 박정희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30년 후, 50년 후를 생각하고 있다. 박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포항제철도, 중화학공업도 자신이 직접 혜택을 볼 일은 없다는 것을. 그가 만드는 것은 자신의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마을 운동 초기 어느 농촌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새 지붕을 얹고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박정희에게 물었습니다. 각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습니까? 박정희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어르신 세대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자녀들, 손주들은 반드시 잘 살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잘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정희는 교육에도 투자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 문맹률은 30%가 넘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박정희는 전국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산골 오지에도 썸마을에도 학교를 세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배워야 한다. 그것이 미래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에 못 가는 아이가 없도록 무상교육을 확대했습니다. 과학기술에도 투자했습니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를 설립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과학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오라. 나라를 위해 일하자. 많은 과학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연구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마음껏 연구하라. 돈은 내가 책임지겠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과학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10년, 20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 197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억 달러도 안 되던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강의 기적.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다. 선진국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 그는 계속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측근들이 걱정했습니다. 각하,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좀 쉬셔야 합니다. 박정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괜찮네. 나중에 쉴 시간이 있을 거야.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61세.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장례식 날 수백만 명의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 농촌 사람들이 많이 우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 일했다는 것을. 여러분, 박정희의 이런 희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타심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자식들은 먹였습니다. 자신은 누더기를 입어도 자식들은 새 옷을 입혔습니다. 자신은 배우지 못했어도 자식들은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내가 고생하는 것은 괜찮아. 자식들만 잘 되면 돼. 그것이 여러분 세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정희의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자세입니다. 제육부 원칙과 소신, 흔들리지 않는 중심. 박정희에게는 몇 가지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돕지 않는다. 새마을 운동 초기의 일입니다. 전국의 마을에 시멘트와 철근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하는 마을에만 지원한다. 어떤 마을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붕을 고치고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어떤 마을은 게을렀습니다. 정부가 다 해주겠지 하며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박정희는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일한 마을에는 더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게으른 마을에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우리 마을은 지원을 안 해주십니까? 다른 마을과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박정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곳에 도움을 주면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자립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도와줘도 소용없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게으르던 마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일해야겠다. 저 마을이 저렇게 발전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결국 전국의 마을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의 원칙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둘째, 말보다 결과로 보여준다. 박정희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장황한 연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겠다는 말 대신 그냥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그랬습니다. 반대 여론을 일일이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작했습니다. 말로는 이해시킬 수 없다.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 포항제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철강 산업할 능력이 없다는 세계은행의 말에 박정희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시켰습니다. 보라, 우리가 했다.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사치하지 않는다. 박정희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 좀 좋은 옷을 입으시지요. 맛있는 음식을 드시지요. 하지만 박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라가 아직 가난하다. 대통령이 사치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이었습니다. 지도자가 검소하면 국민도 검소해진다.
지도자가 사치하면 국민도 사치한다. 박정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의 이런 원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관성입니다. 한 번 정한 원칙은 끝까지 지키는 것.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담배 피우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면 평생 지키셨습니다. 빚은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면 어려워도 빚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뢰를 만듭니다. 그것이 존경을 받는 이유입니다. 박정희도 그랬습니다. 원칙을 지켰고,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박정희가 알려주는 인생 조언. 여러분, 1시간 동안 박정희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년으로 태어나 포기하지 않고 배웠던 청년 시절. 하루 4시간만 자며 나라를 위해 일했던 근면함. 반찬 3가지로 평생을 살았던 검소함. 시작한 일은 끝까지 완수했던 책임감. 자신보다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했던 희생정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원칙.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삼성, 현대, LG.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한류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960년대와 70년대입니다. 박정희가 닦아놓은 기초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며 우리는 그를 떠올립니다. 포항제철이 만든 철강으로 지은 빌딩을 보며 우리는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물론 박정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실수했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 바쳤다는 것. 개인의 안위보다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 편안함보다 책임을 선택했다는 것.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건강을, 시간을 자녀들을 위해 바치셨습니다. 편안함보다 책임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장의 행복보다 미래를 위해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주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다음 세대가 서 있습니다. 박정희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박정희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면, 검소, 책임, 희생, 원칙. 이것들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게으름과 싸우셨습니까? 오늘 하루 절약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책임을 다하셨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박정희가 보여준 삶의 자세를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이 시간을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이, 여러분이 견딘 고통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절은 이랬단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란다. 그것이 역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박정희가 알려주는 인생 조언. 근면하십시오. 검소하십시오. 책임지십시오. 다음 세대를 생각하십시오.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인의 지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